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사실입니다. 정말이에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를 작은 녹색 생명체, 그리고 웬만하면 지능이 있는 생명체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생명과 지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화가 가능한 똑똑한 존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체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흔히 유기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가 붉은 행성에서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유기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분자들은 약 37억 년 전에 아주 오래된 화성 암석에 숨어 있었어요. 이런 종류의 분자들은 세포막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지방산과 같은 물질에서 남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체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르는 것의 재료는 그곳에 있었어요. 나사의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화성의 게일 크레이터라는 거대한 분화구 주변을 순항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분화구가 수십억 년 전에는 호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의 주요 임무는 화성에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큐리오시티는 컴벌랜드라는 곳에서 고대 진흙 덩어리를 뚫었습니다. 암석가루를 채취한 과학자들은 로버에 내장된 특수 오븐을 이용해 특별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오븐은 849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뜨겁습니다. 다행히도 이 실험의 조건 덕분에 연구원들은 분자산소를 분해할 수 있었고 연소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최대 12원자 길이의 탄소 원자 사슬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슬은 지구상의 모든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유에서부터 또 나왔네요. 생명체까지요. 지금까지의 발견이 그다지 획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깐만요. 네, 이러한 분자들은 물, 열, 미네랄과의 반응과 같은 비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수소, 일산화탄소, 열, 미네랄은 생물학 없이도 이러한 분자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분자들은 생명체의 흔한 부산물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우리는 항상 비슷한 화합물, 특히 생명체 어디에나 존재하는 카르복실산과 같은 화합물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슬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을 수도 있지만 미생물이나 훨씬 더 복잡한 생명체와 같이 한때 살아있던 생명체에서 남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자의 가장 특이하고 흥미로운 점은 이 탄소 사슬이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햇빛, 공기, 물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될 겁니다. 하지만 수십억 년이 지난 지금도 화성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자들이 화성 공룡의 것이 아니더라도 화성이 유기물을 잘 보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생명체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생명체의 화학적 흔적이 여전히 암석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큐리오시티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큐리오시티가 유기물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생명체 제조법의 일부였을 염소와 유기물, 유황 함유물질, 질산염도 발견했습니다. 이제 화성에 보내져 놀라운 발견을 한 또 다른 영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퍼시비어런스를 만나보세요. 한때 나사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척박하고 건조한 붉은 행성으로 보냈던 자동차 크기의 로봇이에요. 특히 제제로라는 고대 분화구로 보냈죠. 제트 추진 연구소는 퍼시비어런스를 제작해서 2020년 7월 30일에 시작된 첫 우주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 로봇은 7개월 동안 어둡고 외로운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 2월 18일에 화성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어요. 나사는 착륙 지점에 유명한 공상과학 작가의 이름을 따서 옥토비아 버틀러 착륙이라는 멋진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그 이후 퍼시비어런스는 붉은 행성을 탐사하느라 바빴습니다. 2025년 4월 8일 기준으로 1469일 동안 화성에서 활동했으며 이를 소리라고 합니다. 이는 지구의 1510일, 즉 약 4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에요. 이 로버는 형인 큐리오시티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자랑합니다. 7개의 과학 장비, 19개의 카메라, 심지어 바람소리나 로버 바퀴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등 화성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2개의 마이크까지 말 그대로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작은 비행 친구도 데려왔어요. 바로 인제뉴이티라는 이름의 미니 헬리콥터입니다. 인제뉴이티는 2021년 4월 19일 다른 행성에서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원래는 몇 번만 비행할 예정이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총 72번의 비행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2024년 1월 18일 거친 착륙 중에 파손되어 나사는 공식적으로 퇴역을 시켰어요. 퍼시비어런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화성에 한때 생명체가 있었다는 흔적, 특히 물이 있었던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이 탐사선은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미생물 생명체를 찾고 언젠가 지구로 가져올 암석과 토양 샘플을 수집하고 화성의 공기에서 산소를 만들어 미래의 인간 임무를 준비하는 등 멋진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제로 분화구에 착륙한 퍼시비어런스는 첫 번째 캠페인인 분화구 바닥을 시작으로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착륙 지점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세이타라는 지점을 탐험했어요. 그런 다음 분화구 바닥이 갈라진 러프로 돌아와 그곳에서 첫 번째 암석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것은 화성 역사 탐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캠페인인 펜프론트에서 로버는 분화구로 강이 흘러들어갔던 고대 삼각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더 높은 지대를 확인하기 위해 계곡을 따라 올라가 화성의 과거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캠페인인 어퍼펜과 마진 유닛에서 로버가 행성의 기후와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암석을 연구했습니다. 2024년 12월 연구팀은 퍼시비어런스의 다섯 번째 캠페인인 노던 림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탐사는 수십억 년 전 충돌로 지표면 아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위로 폭발한 분화구 가장자리를 연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퍼시비어런스는 지금까지 몇 가지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분화구 바닥에서 화산암이 물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암석들이 화산암이 아니라 대부분 퇴적암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와일드캣 리지라는 곳에서 로버는 생명체를 지탱했을 수 있는 고대 호수의 흔적도 발견했어요. 퍼시비어런스가 발견한 암석들은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보존하는 데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큰 발견입니다. 이 로버는 또한 델타의 일부 퇴적물이 잔잔한 바닷물에 의해 퇴적되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대규모 홍수가 큰 바위를 분화구로 가져온 거죠. 이는 화성의 기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퍼시비어런스는 몇 가지 멋진 실험을 해왔습니다. 목시 실험은 화성 대기에서 약 4온스의 산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미래의 인간 탐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로버는 또한 마이크를 사용해서 화성의 소리를 연구했습니다. 소리는 지구보다 화성에서 더 느리게 이동하며 붉은 행성에서는 더 조용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로버의 PIXL 도구는 암석을 분석해서 감람석, 점토, 탄산염과 같은 다양한 광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물이 화성을 형성하는 데 항상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림팩스 레이더는 분화구 바닥이 단단한 암석과 화산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삼각주가 잔잔한 호수 같은 환경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퍼시비어런스는 화성의 과거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 물,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했을 수 있는 환경의 증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이 미래 임무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의 지질, 대기,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연구함으로써 퍼시비어런스는 미래 탐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인간이 화성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신비한 물체는 시속 160만 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우리 은하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은하수를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우주 괴물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우주로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 물체는 현재 지구에서 400광년 떨어진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복주하는 탐사선일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러기에는 너무 크네요. 이 물체는 지구 질량의 약 3만 배, 태양 질량의 약 8%에 달해요. 정말 거대하죠? 이러한 크기는
서섹스 대학교의 천문학 강사 데런 바스킬 박사가 별과 행성 사이의 어딘가라고 설명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속도로 움직이는 별은 매우 드뭅니다. 지역 별 1000개 중 한두 개만이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하죠. 따라서 언젠가 우리 우주의 수수께끼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별을 발견한다면 불과 수천만 년 만에 우리 은하계를 떠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주의 거리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결국 그런 별들은 수백억 년 동안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신비한 물체는 빛의 0.001%의 속도만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우리 은하의 중력에서 벗어나 은하 간 공간으로 날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속도를 원근법으로 살펴봅시다. J1249는 지금까지 발사된 가장 빠른 우주 탐사선인 파커 태양 탐사선보다 2.6배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파커 탐사선은 2024년 6월에 태양 주위를 돌면서 이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J1249는 나사의 백야드 월드 플래닛 9 프로젝트에 자원한 시민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나사의 광시야 적외선 탐사선과 니오 와이즈 미션이 촬영한 온라인 이미지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들은 흥미로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 3명의 자원봉사자가 와이즈 이미지에서 희미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매우 흥분했지만 누군가 이미 우주 물체를 신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C-WISE J1249가 저질량 항성이거나 갈색 외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성보다 크지만 우리 태양처럼 핵에서 핵융합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작은 별의 일종이죠. 다시 말해 이러한 별은 질량이 충분하지 않아 핵이 별 연료를 태워 별빛을 방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실패한 별이라고 불리는 갈색 외성은 태양보다 작고 차갑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복잡하고 구름과 H2O 같은 분자로 이루어진 행성 같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론을 확인하거나 반증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지상 망원경의 도움으로 이 물체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곧 그들은 이 천체가 일반적인 별이나 갈색 외성에 비해 철과 다른 금속이 훨씬 적은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사는 J1249가 우리 은하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별 중 하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잠재적인 스타는 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까요? 연구팀에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천체는 동반자인 백색 외성이 J1249에서 너무 많은 물질을 끌어온 후 초신성에서 폭발한 쌍성계의 잔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신비한 여행자가 2개의 블랙홀을 만난 후 흩어진 성단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극한의 속도에 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물체를 향해 떨어졌다가 놓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력 슬링샷은 우주 탐사선을 극한의 속도로 가속해서 태양계를 합리적인 시간대에 걸쳐 가까이에서 탐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같은 기술로 J1249의 속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별은 우리 은하의 분비는 중심에서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별을 향해 떨어졌다가 놓쳤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극도로 빠른 속도로 가속됐을 수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론을 확인할 수 있는 더 많은 증거는 천문학자들에게 맡겨두자고요. 한편 우리는 더 멀리 쌍성계 계자리 5호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41광년 떨어져 있으며 얀센이라고도 알려진 계자리 552에 놀라운 행성이 있습니다. 지구 질량의 8배에 달하는 초고대 행성으로 17시간이 조금 넘는 주기로 항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네, 이 행성의 1년은 지구의 하루보다 짧습니다. 게다가 수성과 태양의 거리보다 별의 25배나 더 가깝기 때문에 행성 표면이 섭씨 2400도에 달하는 뜨거운 온도를 보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는 알려진 거의 모든 금속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온도죠. 2010년 한 연구에 따르면 계자리 552의 숙주별이 탄소 대 산소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비율이 행성에도 해당된다면 계자리 552에 엄청난 양의 탄소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가장 멋진 건요, 그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우주 물체는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 행성이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후속 연구에 따르면 행성의 탄소 대 산소 비율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덜 극단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행성이라는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밝은 면을 보면 행성이 항상 호스트 별의 구성과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 계자리 552에 탄소가 채워진다면 이 행성은 여전히 우주에서 가장 귀한 행성이 될 수 있고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이아몬드 행성을 뒤로하고 하늘에서 가장 밝고 중요한 별 중 하나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베가 자리로 날아가 봅시다. 다른 별의 밝기는 베가의 밝기와 비교해서 특별한 크기 척도로 측정되는데 여기서 베가의 크기는 0입니다. 크기가 1인 별은 베가 자리보다 2.5배 더 어둡고 크기가 마이너스 1인 별은 2.5배 더 밝습니다. 베가는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극성의 별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구의 축은 북극성인 폴라리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축 기울기는 26,000년에 걸쳐 원을 그리고 있고 약 12,000년 후에는 베가가 다시 극성이 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다른 별들과 차별화되는 베가의 가장 멋진 점은 완벽한 구 모양이 아니란 점입니다. 천천히 자전하며 거의 구형인 태양과 달리 베가는 매우 빠르게 회전하며 단 12.5시간 만에 한 바퀴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적도 부근이 부풀어 올라 달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위험한 만남을 준비하세요. 하지만 먼저 경고할 게 있습니다.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지만 인구는 극도로 희박합니다. 우주의 평균 밀도는 0.991 세제곱미터당 양성자 6개에 해당합니다. 보이드 또는 슈퍼보이드로 알려진 일부 영역에는 물질이 훨씬 더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은 3천만 광년에서 3억 광년에 걸쳐 있는 거대한 지역으로 거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이 서로 춤을 추다가 결국 합쳐지는 이원 블랙홀 시스템처럼 인간의 이해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는 곳도 있습니다. 두 블랙홀이 가까워지면서 시공간의 파문을 일으키는 엄청난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파동을 최초로 감지한 것은 2015년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가 블랙홀상의 최종 충돌을 기록했을 때였습니다. 합병 전 마지막 20밀리초 동안 블랙홀은 같은 기간 동안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별이 방출한 총 에너지보다 더 많은 중력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제공한 건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탐험을 시작하면 아문이 형성되어 하늘에서 자갈이 쏟아지는 COROT-7b나 표면 온도가 섭씨 4300도에 이르는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알려진 KELT-9b와 같은 외계 행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가장 어두운 행성인 TRES-2b도 있습니다. 이 행성은 받는 빛의 99% 이상을 흡수해서 석탄보다 더 검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우주에서 신비롭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이상한 행성, 거대한 공원은 우리가 아직 우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밖의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징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먼 행성은 K218b라고 불리며 사자자리에서 약 124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명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작은 초록색 인간? 문어처럼 촉수가 달린 생명체? 글쎄요, 정확히는 아니에요. 먼저 생명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볼게요. 생명은 성장, 번식 및 변화 능력과 같이 동식물을 무기물과 구별하는 요소예요. 그렇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떠오르는 것이 물이라면 빙고! 과학자들은 K218b가 바다로 덮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미생물과 같은 작은 형태의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을 거예요. 영국과 미국의 연구팀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사용해서 지구의 대기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매우 특별한 화학물질에 대한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오직 생명체만이 이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생명체는 대부분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바다 식물이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행성에는 실제로 해조류의 형태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물론 과학자들이 너무 흥분하기 전에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이러한 화학물질이 반드시 생물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하지만 그래도요. K218b는 덩치가 큰 위성입니다. 지구보다 8배 이상 무겁고 크기는 약 2.5배 더 큽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행성 주변의 골디락스 영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에요. 즉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 생명체에 매우 중요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딱 알맞은 온도라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행성이 그들의 별 앞을 지날 때 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여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행성의 대기 중에 어떤 종류의 가스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2023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행성 대기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탄소 기반 분자로 거주 가능 영역의 행성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지구의 작은 해양 생물들이 주로 만드는 DMS라는 화학물질의 약한 신호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1년 후 더 많은 빛의 세부 사항을 포착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망원경으로 행성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DMS와 일부 관련 화학물질의 훨씬 더 강력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호가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아 과학자들이 발견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매개 변수인 5 시그마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DMS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생명체의 존재와 동일시되는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해성에서 DMS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즉 어떤 종류의 생명체가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도 생성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218b의 DMS 양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생명체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K218b는 과학자들이 하이오션 행성이라고 부르는 행성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 용어는 두꺼운 수소 대기를 가진 크고 물이 많은 세계를 의미해요. 영화에서처럼 외계 문명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십억 년 전 지구의 바다에 살았던 미생물과 같은 작은 생명체의 서식지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K218b가 실제로 생명체에 얼마나 우호적인지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행성이 실제로 별에 너무 가까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K218b는 33일마다 별을 공전하는데 이는 매우 빠르며 너무 뜨겁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행성에 물이 전혀 없더라도 끓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아니면 물이 아니라 용암의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한 가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망원경으로 16시간에서 24시간만 더 관찰하면 천문학자들은 그들이 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K218b가 우리가 찾던 행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과 같은 강력한 망원경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망원경이 개발되면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닌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화성, 금성 또는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와 같은 태양계 내의 일부 지역은 실제로 생명체가 서식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 b와 같은 다른 유망한 세계를 계속 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4.4광년 떨어져 있으며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작은 별의 궤도를 돌고 있어요. 지구보다 조금 더 크니까 슈퍼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보다 크지만 해왕성이나 목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보다는 훨씬 작은 외계 행성을 그렇게 불러요. 프록시마 켄타우리 b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로 별을 한 바퀴 도는데 단 11일이 걸립니다. 과학자들은 프록시마 켄타우리 b의 암석 표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 행성의 별은 많은 양의 자외선을 방출해요. 이 별은 행성의 대기를 이미 파괴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행성의 거주 가능성에 관해서는 큰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유사한 또 다른 유망한 행성인 트라피스트 1E가 있습니다.
이 행성은 약 39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작고 멋진 별, 트라피스트 1이라는 별을 도는 7개의 암석 행성 중 하나예요. 2017년에 발견된 이 행성은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곳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 행성은 실제로 지구보다 약간 작으며 질량은 지구의 2분의 1 정도예요. 지구의 365일에 비해 매우 빠른 6.1일 만에 항성 주위를 도는 궤도를 완성해요. 행성의 크기와 밀도는 표면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시사하는데 거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 다른 핵심 요소죠. 트라피스트 1E는 항성과 아주 가깝지만 항성은 매우 어둡고 차갑기 때문에 이 행성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지구와 같은 기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지구보다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제 5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케플러 186f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행성은 다른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지구 크기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우리 태양보다 더 차갑고 수명이 훨씬 긴 적색외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는 케플러 186f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인 조건을 유지해서 생명체가 형성되고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행성은 지구가 받는 햇빛의 3분의 1 정도만 받기 때문에 더 차갑지만 물이 얼지 않을 만큼 충분히 따뜻할 거예요. 또한 지구와 마찬가지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약 4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LHS-1140b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행성은 지구 질량의 약 5.6배에 달하는 행성이에요. 과학자들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대기는 열을 가두고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물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행성은 조용한 적색외성 궤도를 돌기 때문에 다른 외계 행성처럼 유해한 플레어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LHS-1140b는 물이 많은 바다 세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행성은 우리 주변에서 발견된 행성 중 가장 흥미로운 행성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문학자들이 엑소비너스라고 부르는 글리제 1,2b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져 있어요. 이 천체는 금성 크기 정도이며 차가운 적색외성 주위를 공전해요. 한 궤도를 도는 데는 14mm 채 걸리지 않습니다. 행성의 온도는 섭씨 42도 정도로 꽤 따뜻하지만 여전히 생명체가 살기에는 괜찮습니다. 글리제 1,2b가 흥미로운 이유는 멋진 별 주변에 지구 크기의 행성이 대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기는 액체 상태의 물과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는 데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연구원들에 따르면 글리제 1,2b는 이와 같은 행성이 거주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놀라게 하고 싶진 않지만 우주 깊은 곳에서 기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억 개의 태양보다 더 밝은 폭발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전문학자들이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우주 사건은 익숙한 패턴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번 폭발은 우주적 이상현상입니다. 이 이상한 우주 폭발은 전문학자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진 매우 드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은 2024년 4월 8일에 아인슈타인 탐사선이라는 X선 우주망원경으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감마선 폭발로 보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매우 밝은 엑스레이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해답이 정말 그렇게 간단할 수 있을까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이며 특이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감마선 폭발은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하는 거대한 별의 소멸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별의 연료가 고갈되면 중력에 의해 핵이 붕괴되어 블랙홀처럼 매우 밀도가 높은 물체가 형성됩니다. 동시에 별의 외층은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폭발로 날아가 버립니다. 감마선 폭발 뒤에는 제트가 이어집니다. 이는 붕괴하는 물체의 반대쪽에서 발사되는 두 개의 물질 빔입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초고속 광선이죠. 이 제트는 우리를 직접 향하면 더 밝게 보입니다. 손전등 광선이 비스듬히 비추지 않고 똑바로 조준되었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제 다시 특이한 우주 폭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약 45초 전이에요. 문제는 여러 망원경으로 자외선, 광학, 근적외선, 라디오, X선, 감마선 등 다양한 파장에서 이 사건을 관측했을 때 알려진 어떤 유형의 사건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연구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이 폭발이 백색 외성이 중간 크기의 블랙홀에 의해 찢어진 결과라는 것이지만 여전히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은 물론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우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불리죠. 우리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인 별은 항성 연료가 다 떨어지면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이 작은 공간에 너무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중력이 너무 강력해져 원자를 포함한 모든 것이 서로 뭉쳐지게 됩니다. 이 강렬한 밀도는 블랙홀의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백색 외성이 중간 크기의 블랙홀에 의해 찢어지면 지구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고속 물질 분출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재앙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백색 외성을 포함한 몇 가지 유형의 현상에 해당되긴 하지만 여전히 모든 기준에 부합하진 않습니다. 이 사건의 짧은 지속 시간과 높은 광도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뜻일까요? 우주는 별과 블랙홀의 폭발, 초신성 폭발, 블랙홀에 먹히는 별 및 기타 우주 사건으로 인한 에너지 섬광으로 가득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지속시간, 주파수, 소스 및 방출되는 파장의 특정 조합을 분석하여 이러한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냅니다. 이 우주 이상 현상을 발견한 기기에 대해 몇 마디만 할게요. 아인슈타인 탐사선은 중국 과학원이 유럽 우주국 및 막스 플랑크 외계 물리학 연구소와 협력하여 주도하는 X선 우주 망원경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에너지 우주 현상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목표는 비활성 블랙홀을 찾고 이러한 갑작스러운 우주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X선 플레어를 포착하여 물질이 어떻게 블랙홀에 떨어지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탐사선은 또한 중성자별이 합쳐질 때와 같이 중력파를 일으키는 사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신호를 포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우주 폭발을 발견하고 이미 알려진 X선 소스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전체 하늘을 주시합니다. 아인슈타인 탐사선이 초광속 우주 섭광을 감지한 후 핵분광 망원경 배열, 스위프트, 제미니, 캑, 암흑에너지 카메라, 초대형 배열 전파 망원경, 우주 망원경 소형 배열 전파 망원경, 중성자 별 내부 구성 탐색기 등 다른 지상 및 우주 망원경에서도 이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사건의 특징을 정리했지만 사건의 실체를 더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스터리만 더 깊어졌어요. 이 사건은 처음 10초 동안은 약한 X선 빛으로 타오르다가 약 4일 동안 꾸준한 빛으로 정체되었다가 하루 만에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이는 보통 몇 밀리초에서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일반적인 감마선 폭발보다 훨씬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다른 알려진 범주에 속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히 길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엑스레이 밝기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어떤 유형의 현상에는 너무 밝았지만 다른 유형의 현상에는 충분히 밝지 않았습니다. 가장 의아한 부분은 최초 폭발 후 11일, 158일, 258일 후에 관측했을 때 초대형 전파 망원경이 그 어떤 전파 방출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밝은 엑스레이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 일반적으로는 발광하는 라디오 신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라디오 신호가 감지되지 않아 매우 이상하고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천문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고속 청색광 과도 현상과 같은 몇 가지 다른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주로 물질을 날려버리는 새로운 종류의 폭발입니다. 이러한 폭발은 매우 강력하여 하나의 고속 청색광 과도 현상은 일반 초신성보다 최소 10배 이상 강력할 수 있습니다. 고속 청색광 과도 현상은 초신성 폭발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빠릅니다. 초신성은 일반 초신성보다 훨씬 더 빨리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또한 훨씬 더 뜨겁기 때문에 다른 초신성에 비해 빛이 더 푸르게 보입니다. 이러한 폭발은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2019년 1월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이 백색 외성을 삼키는 것과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을 형성하는 희귀한 종류의 초신성이라는 두 가지 원인으로 좁혀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신비한 우주 폭발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조석 파괴 사건입니다. 이는 블랙홀이 별을 삼켜 빛의 섬광을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별이 초질량 블랙홀에 너무 가까워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조성력은 별을 찢어 산산조각내고 블랙홀을 향해 끌어당깁니다. 별의 잔해는 파편으로 변하여 블랙홀의 원반을 향해 떨어집니다. 그러나 파편이 원반에 안착하기 전에 타원형 경로로 블랙홀을 벗어나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이 경로의 한 지점에서 파편이 별의 다른 부분과 격렬하게 충돌하여 끌어당겨지는데 이때 우리는 첫 번째 방출을 보기 시작합니다. 드물지만 조석 파괴 현상은 블랙홀의 극에서 거대한 물질 분출을 일으킵니다. 이 제트가 지구를 직접 가리키면 우리는 이 사건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중간 질량 블랙홀이 백색 외성을 잡아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석 파괴 현상의 제트에서 나오는 전파 방출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감지되지 않은 이유는 이벤트가 너무 일찍 관측되었을 가능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제트 물질이 무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만큼 충분히 느려지려면 수백일 또는 수천일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 관측에서 전파 방출이 포착되면 미스터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없다면 매우 특이한 감마선 폭발이거나 이전에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거인이 숨어 있어요. 키프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까운 우주에서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수년 동안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흔들고 있었는데 이제 막 발견했습니다. 키프는 밀도가 높고 강력하며 무시하기에는 위험합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주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키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행성이나 별과 같은 단단한 물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일한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주의 전체 영역인 초구조체입니다. 거대한 공간에 걸쳐 있는 물질이 중력에 의해 서로 얽히고 설킨 엉망진창이죠. 키프는 은하, 거대한 은하 그룹인 은하단, 가스, 암흑물질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은하단이 도시, 필라멘트는 도로, 암흑물질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인 슈퍼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거인은 13억 광년의 한 지점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즉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고 해도 13억 년이 걸려서야 겨우 건너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키프는 또한 20경계의 태양 질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13%에 불과해요. 키프라는 이름은 잉카인들이 사물을 기록하는 데 사용했던 매듭을 묶는 끈인 키푸스에서 유래했는데 마치 문자 체계와도 같았어요. 이 시스템에서는 매듭, 색깔, 꼬임 하나하나에 숫자, 세금, 수확량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우주끈처럼 길고 얽히고 설킨 이 거대한 구조를 보고 이 매듭의 언어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게다가 우주의 모양은 과학자들에게 그 시를 떠올리게 했죠. 중앙에 긴 필라멘트가 있고 양쪽으로 작은 필라멘트가 분기되어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키프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이 부분을 지도화했을 때 이 거대한 구조체 5개를 발견했어요. 이 구조체들은 그냥 거기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중력이 천천히 물질을 끌어당기면서 수십억 년에 걸쳐 형성됐습니다. 이 거대 은하들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은하단의 거의 절반, 모든 은하의 30%,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어요. 키프를 발견한 팀은 영리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은하단에서 나오는 엑스레이를 찾았어요. 이 은하단은 은하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매우 뜨거운 가스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스는 너무 뜨거워서 X선 빛으로 빛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특수 망원경은 볼 수 있죠. X선 빛이 많다는 것은 은하, 가스, 암흑물질 등 엄청난 양의 물질이 중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겨져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밀집된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X선 광선을 따라가면서 키프와 같은 거대한 우주 구조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지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거대 구조체들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선 그들은 빅뱅에서 남은 고대 빛인 우주 배경 복사를 왜곡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체를 채우는 희미한 빛이에요. 빅뱅이 일어나고 우리 세계가 생성된 후 최초의 빛과 신호를 방출했는데 아직 완전히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방사선은 138억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고대 빛을 연구함으로써 초기 우주의 모습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프가 그걸 방해합니다. 이 거대 구조물은 중력이 너무 커서 이 고대 빛이 통과할 때 구부러지고 왜곡돼요. 이를 통합 sak스-울프 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왜곡은 원래 신호에 소음이 추가되어 이제 우리는 아기 우주의 모습과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적절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허블 상수도 엉망으로 만들어요.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으며 허블 상수는 우주의 성장 속도, 즉 은하가 서로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키프와 같은 초우주체는 중력이 너무 커서 주변 은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은하가 움직이는 방식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주의 실제 팽창 속도를 측정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은하는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거대한 물체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중력 렌즈 효과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빛은 끊임없이 이동하지만 항상 직선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중력에 의해 공간이 왜곡되면 공간을 통과하는 빛도 구부러지고 왜곡돼요. 중력 렌즈 효과는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온 빛이 키프와 같은 거대한 물체를 지나가면서 휘어지는 현상이에요. 무거운 공이 시트를 누르듯이 거대한 중력이 빛을 잡아당기는 거죠. 빛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사물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굴절은 우리가 은하를 보는 방식을 왜곡해요. 은하 이미지가 늘어나 보이거나 더 밝게 보이거나 심지어 은하 전체를 엉뚱한 곳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이는 마치 왜곡된 돋보기를 통해 우주를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주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왜곡을 잘못 읽고 우리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 신비한 초구조체가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에요. 천문학자들은 그런 것이 우주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다만 확실하지 않았을 뿐이죠. 우주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은 람다 CDM이라고 불려요. 이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고 여전히 팽창 중이며 대부분 암흑에너지와 차가운 암흑물질이라는 신비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우주는 말 그대로 부서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은하 형성, 별의 움직임, 우주의 전체 모양 등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일부 퍼즐 조각은 그 자체로는 여전히 미스테리지만 실제 그림과 일치합니다. 이 모델은 키프와 같은 것을 예측했어요. 과학자들이 이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중력에 의해 서로 묶인 은하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거미줄과 같은 유사한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키프는 이러한 예측을 실제와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람다 CDM이 다시 한번 실제와 일치한다는 걸 의미해요. 크게 놀랄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발견되었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프 이전에는 슬론 만리장성이라는 또 다른 거인이 있었어요. 이 구조체는 2003년에 발견되었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구조체로 여겨졌어요. 여전히 엄청난 괴물입니다. 슬론 만리장성은 10억 광년 이상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성이라고 불리지만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벽과는 달리 암흑물질로 연결된 수천 개의 은하와 가스로 이루어진 광대한 우주의 그물망입니다. 키프와 슬론 만리장성이 모두 놀라운 이유는 존재하기에는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람다 CDM 모델에 따르면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은 흔하지 않아요. 특히 형성 당시에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확장하며 평탄해져야 하는 우주에서 어떻게 이 거인들이 그렇게 빨리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계속해서 더 많이 발견된다면 우리 세계가 만들어진 방식에 더 깊은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계속 겸손해지는 일련의 발견이죠. 이런 발견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의 중심도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태양계는 은하계의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가장 거대하다고 믿었던 은하 초은하단조차 키프와 슬론 만리장성과 같은 구조체에 의해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체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키프는 일시적입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면 중력에 의해 찢겨져 더 작은 조각으로 부서질 거예요. 어떤 부분은 더 촘촘한 무리로 붕괴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서 키프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은하의 형성 방식을 결정하죠. 빛을 굴절시켜 우리가 해독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멋진 행성을 보세요. 마치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표면이 데스밸리 한가운데보다 더 뜨거울 거예요. 땅은 메마르고 거대한 균열로 갈라져 있어요. 이 펄펄 끓는 세상에는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것도 같은 행성이지만 완전히 다른 곳처럼 보이네요. 모든 것이 얼어붙었어요. 온도가 너무 낮아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이 기괴한 행성의 이름은 HD 20794D이며 지구에서 19.7광년 떨어진 에리다누스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슈퍼지구인데 지구보다 크지만 해왕성과 같은 얼음거성보다는 작다는 뜻이에요. 이 행성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별의 거주 가능 영역,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 영역을 드나드는 특이한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특이한 행성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천문학자들은 두 개의 강력한 장비인 칠레의 에스프레소와 하푸스 망원경으로 별의 미세한 흔들림을 측정하여 이 행성을 감지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행성의 중력이 별을 잡아당길 때 별이 만들어내는 작은 움직임인 시선 속도를 측정해요. 흔들림이 클수록 행성이 더 거대하다는 걸 의미하죠. 이후 천문학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의 행성이 지구보다 약 6배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행성은 우리 태양보다 약간 작고 희미한 별의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이 별의 독특한 점은 외계 행성을 품고 있는 다른 많은 별들과 달리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밝다는 겁니다. 망원경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이 항성계는 20년 넘게 관측되어 왔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항성계에 행성이 여러 개 있을 것으로 의심해왔어요. 2011년에 과학자들은 각각 18.3일과 89.6일마다 별을 공전하는 두 개의 다른 슈퍼지구를 발견했습니다. 한동안 연구원들은 궤도 주기가 40일인 세 번째 행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그들은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천문학자들은 수년간의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세 번째 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 행성이 바로 HD 20794D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한 연구원이 이 행성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야라라라는 특수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해 행성의 약한 신호를 배경소음과 분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행성이 실제로 존재하며 매우 독특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 원형 궤도를 도는 태양계의 행성들과는 달리 새로 발견된 행성은 타원형의 길게 뻗은 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별을 한 바퀴 도는데 647일이 걸리며 이는 태양 주위를 도는 화성의 궤도보다 불과 40일 짧은 속도예요. 가장 먼 지점에서 이 행성은 지구 태양 거리의 2배로 거주 가능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얼음 세계예요.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는 0.75AU까지 안쪽으로 이동하여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영역으로 들어가요. 이 극단적인 움직임은 정말 기괴한 계절을 만들어내요. 궤도의 일부분에서 HD 20794D는 얼음 황무지처럼 얼어붙어 있어요. 별에 가까워지면 기온이 상승하고 얼음이 녹아 일시적으로 바다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행성은 짧고 뜨거운 여름을 경험하죠. 너무 뜨거워서 표면의 물이 대기 중으로 증발할 수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행성은 다시 멀어집니다. 비가 내리는 우울한 가을이 시작되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어요.
다시 말해 행성은 극한의 추위와 강렬한 더위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에는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만약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온도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겁니다. 이 행성이 이렇게 놀라운 궤도를 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십억 년 전에 행성계가 형성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의 잔여 효과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다른 큰 행성이 이 특별한 친구의 궤도를 방해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한때 이 태양계에 거대한 행성이 존재했고 그 중력이 HD 20794D를 길쭉한 경로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거대한 행성이 항성계에서 방출되어 더 작은 행성이 현재 궤도에 남았을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항성계의 다른 두 행성인 B와 C가 더 정상적인 원형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 행성의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주 가능한 행성에 대한 상식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행성은 영구적으로 그곳에 머물지만 HD 20794D는 이곳을 통과할 뿐이에요. 과학자들은 그러한 행성이 생명체를 잠시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망원경은 이 행성의 대기를 연구하여 물, 가스 또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겁니다.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또 다른 슈퍼지구는 137광년 떨어진 별의 궤도를 돌고 있어요. 1광년은 약 9조 6천억 킬로미터로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간주돼요. 이 행성의 이름은 TOI 715b이며 지구의 약 1.5배 크기입니다. HD 20794D와 달리 영구적으로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 행성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TOI 715b는 별을 매우 빠르게 공전하여 19일 만에 전체 궤도를 완성합니다. 항성에 가깝지만 매우 뜨겁지 않은 이유는 항성이 적색외성이기 때문이에요. 적색외성은 우리 태양보다 작고 차가운 별의 일종입니다. 이는 더 뜨거운 별에 더 가까운 궤도를 도는 다른 외계 행성에 비해 TOI 715b의 온도가 더 낮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나사는 톰과 외계 행성 조사 위성을 사용하여 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망원경은 행성이 별의 앞을 지날 때 별의 밝기가 약간 낮아지는 걸 관찰하여 행성을 찾아요. 적색외성은 태양보다 작고 어둡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는 행성은 더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이 행성을 더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구에서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강력한 망원경은 먼 행성의 대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TOI 715b의 대기가 존재한다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과학자들이 그 안에 어떤 기체가 있는지, 그러한 조건이 액체 상태의 물이나 생명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한 또 하나의 유망한 세계는 KE360계에 있는 매우 밀도가 높은 슈퍼지구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국제연구팀이 75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태양과 같은 별을 도는 이 놀라운 다중행성계를 발견했어요. 이 시스템에는 2개의 행성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가장 밀도가 높은 암석행성입니다. KE360b는 지구의 약 1.6배 크기이지만 질량은 7.7배나 더 큰 암석으로 이루어진 슈퍼지구로 납처럼 밀도가 높습니다. 이 행성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항성을 공전하여 단숨을 1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돌고 있어요. 이 행성은 잘 측정된 특성을 가진 가장 밀도가 높은 초단기간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형제 행성은 지구 15개에 해당하는 질량의 훨씬 더 큰 외계 행성으로 별 궤도를 도는데 9.8일이 걸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별 앞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정확한 크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밀도가 높은 이 행성은 훨씬 더 큰 행성의 핵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별의 강렬한 방사선이 외층을 날려버리고 밀도가 높고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만 남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성은 항성에 너무 가까운 일부 행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이 더 큰 동반 행성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쪽으로 이동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가능성은 행성의 궤도가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크게 늘어난 후 점차 항성 근처에서 더 원형이 되는 고편심률 이동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행성의 자전과 축 기울기로 인해 궤도가 더 원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성은 매우 드물며 거대한 외부 동반자를 가진 행성을 발견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극한 환경에서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석 행성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별에 너무 가까워진 행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스타와 햄버거 같은 거 말고요. 좀 더 이국적인 요리는 어떠세요? 아니면 좀 더 우주적인 요리? 요리법은 간단합니다. 열성적인 천문학자 팀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미지를 추가하면 됩니다. 골고루 잘 저으면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있는 작은 소행성들이 놀랍도록 많이 보일 거예요. 맛있겠죠? 이 요리의 하이라이트는 이 소행성들 중 일부가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그 길에 불쌍한 우리 행성이 놓여 있거든요. 요리를 하다가 멸망할 위기에 처한 건가요? 제가 말하는 소행성은 공룡을 멸종시킨 거대한 우주암석보다 훨씬 작지만 여전히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소행성의 크기는 버스만큼 작은 것부터 경기장만큼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도 꽤 큰 힘을 발휘해요. 최근의 극적인 사례를 살펴볼게요. 2013년 2월 15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베리아 첼야빈스크 상공에서 폭이 수십 미터에 불과한 작은 소행성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기록했으며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어요. 새로운 컴퓨터 모델은 과학자들이 첼야빈스크 유성의 크기, 속도 및 충돌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5층 건물 정도의 크기로 추정되며 지구 표면 24에서 29km 상공에서 엄청난 힘으로 폭발했습니다. 폭발로 수많은 유리창이 깨졌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다행히도 큰 피해를 입힐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중폭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공중폭발은 물체가 대기권 높이에서 폭발할 때 발생하며 지상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다시 작은 소행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은 소행성의 가장 위험한 점은 큰 소행성보다 지구에 충돌하는 빈도가 약 10,000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크기가 작아 미리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구를 향하는 경우 대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런 공룡, 너무 오래전으로 갔네요. 아, 좋아요. 한 천문학자 팀이 원래 먼 별을 연구하기 위해 촬영한 망원경 이미지에서 작은 소행성을 찾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팀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트라피스트 1이라는 항성계를 찍은 수천 장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이미지를 살펴봤어요. 이 항성계는 4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태양계 밖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항성계 중 하나예요. 이 이미지를 분석하는 동안 연구진은 주 소행성대에서 138개의 새로운 소행성과 이미 알고 있던 8개의 소행성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새로 발견된 소행성 중 6개는 지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경로로 밀려난 것으로 보여요. 누가 그랬을까요? 아마도 인근 행성일 거예요. 지구에 원한을 품고 있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새로운 소행성을 몇 개만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소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던 우주의 일부를 탐사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망원경은 열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소행성을 찾는데 특히 뛰어나요. 이 소행성들은 적외선을 방출하는데 이는 표면에서 반사되는 희미한 햇빛보다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소행성대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소행성 중 가장 작은 소행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소행성은 더 큰 우주 암석과 충돌하고 남은 조각입니다.
소행성의 발견은 천문학자들이 소행성 때의 역사를 이해하고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작은 소행성을 추적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진은 제임스 웹을 이용해 최소 500시간 동안 다른 항성계를 관측할 계획이에요. 이 작업을 통해 태양계에서 수천 개의 작은 소행성을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칠레의 베라 C. 루빈 천문대와 같은 다른 첨단 망원경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천문대는 2025년부터 최소 10년간 매일 밤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 남쪽 하늘을 촬영할 예정이에요. 각 이미지는 보름달 크기의 약 40배에 달하는 광활한 하늘 영역을 촬영할 거예요. 이 천문대는 단 6개월 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행성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최대 240만 개의 소행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나사는 2024년 12월 16일에 지구 근처를 지나갈 예정이었던 2개의 작은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2 소행성 모두 지구의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소행성은 폭이 21m로 대형 비행기 크기 정도였으며 시속 17,400km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행성은 폭이 17m로 약간 더 작았어요. 하지만 시속 23,800km로 더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요즘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천문학자들은 꽤 오랫동안 작은 소행성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별을 관측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우주 쓰레기 정도로만 생각했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소행성을 하늘의 기생충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작은 우주 암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는 폭 1.6km가 넘는 아주 큰 소행성만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작은 소행성들은 망원경 이미지의 배경 소음에 섞여 있었죠. 하지만 하늘의 같은 부분을 여러 장의 이미지로 합성하여 희미하고 작은 물체를 눈에 띄게 만드는 영리한 트릭이 등장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함께 일부 망원경의 데이터는 행성 방어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지구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 작은 소행성들을 연구하면 태양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소행성은 큰 우주 암석과의 충돌로 인한 파편이기 때문에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한 연구자는 이것이 마치 오래된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주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이 작은 소행성들은 태양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있는 태양 궤도를 도는 수억 개의 암석 중 특히 염려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소행성들은 지구에 매우 근접해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존재예요. 나사는 지구에서 4,828만 킬로미터 이내의 궤도를 도는 소행성을 지구 근접 천체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구와 충돌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현재 나사는 베누라는 소행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베누는 너비가 약 490m에 달하는 상당히 큰 우주 암석이에요. 159년 후에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1999년에 이 소행성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베누가 2182년 9월 24일경 지구 궤도에 진입하여 지구와 충돌할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나쁜 일이랄까요? 베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이가 더 높아요. 베누가 지구에 충돌하면 1200메가톤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는 지구상의 어떤 것도 생성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에요. 나사 과학자들은 특히 베누가 22세기에 접근 통과를 하는 동안 중력 키홀을 통과할 작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키홀은 소행성을 지구로 향하는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의 영역이에요. 베누는 6년마다 지구를 지나며 1999년, 2005년, 2011년에 3차례 지구와 근접한 적이 있어요. 현재 과학자들은 2182년까지 베누가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약 2700분의 1로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5배 이상 높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현재 베누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 우주암석은 지구에서 748만 킬로미터까지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잠재적 위험 소행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우주암석입니다. 약 335m 크기의 지구 접근 천체로 200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소행성 중 가장 위험한 소행성 중 하나로 여겨졌어요. 아포피스는 2029년에 지구에 근접해 지구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에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아포피스의 궤도를 더 연구한 결과 적어도 한 세기 동안은 충돌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를 보세요. 천문학자들은 최근 초당 716회라는 놀라운 속도로 회전하는 중성자별, 일명 죽은 별을 발견했습니다. 이 별은 지금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별 중 하나예요. 그리고 속도뿐만 아니라 이 중성자별의 표면은 거의 쉬지 않고 초강력 폭발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성자별의 신비를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이 별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 별은 태양 질량의 최소 8배에 달하는 거대한 별의 잔해에서 형성돼요. 이러한 별이 해결료를 모두 소진하면 더 이상 물질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대항할 수 없게 돼요. 이로 인해 별의 핵이 붕괴되어 별의 외층을 날려버리는 거대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남은 것은 초밀도의 핵, 즉 중성자 별입니다. 이 별의 잔해는 일반적으로 폭이 19k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아요. 동시에 태양보다 더 많은 질량을 담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의 밀도 또한 압도적입니다. 태양 2개의 질량을 도시 크기의 구에 집어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중성자별 물질 한 티스푼의 무게는 약 1000만 톤에 달할 거예요. 대왕골의 8만 5천 마리의 무게를 합친 것과 같은 무게예요. 이러한 엄청난 밀도 덕분에 중성자별은 엄청나게 강력한 중력장을 갖게 돼요. 중성자별의 물질이 떨어지면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속한 후 표면에 부딪힙니다. 이러한 충돌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중성자별 안에는 중성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양성자 몇 개도 그 아래에서 살아남아요. 일반적으로 양성자는 같은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요. 하지만 중성자별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해 서로를 밀착시키고 강한 핵력이 이를 대신합니다. 중력은 양성자를 마치 한 팀인 것처럼 중성자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별의 내부는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이상해져요. 표면 근처에서 중성자는 마치 중성자 뇨끼처럼 덩어리로 뭉쳐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이 덩어리들은 긴 사슬로 서로 연결되어 과학자들이 스파게티층이라고 부르는 걸 형성해요. 배가 고파지네요. 더 큰 압력에서는 스파게티 사슬이 나란히 융합되어 중성자 라자냐와 같은 평평한 시트가 만들어져요. 더 깊이 들어가면 라자냐는 결국 균일한 덩어리로 분해돼요. 하지만 그 후에도 구조가 매끄럽지 않아요. 펜네 파스타처럼 생긴 긴 튜브 모양의 빈 공간인 틈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성자별 내부에는 뇨끼, 스파게티, 라자냐, 펜네가 층층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각각은 엄청난 압력을 받는 물리학의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요. 오늘 점심은 꼭 이탈리아 음식으로 먹어야겠어요. 최근에 발견된 중성자별은 밀도가 높은 성단에 위치한 쌍성계의 일부입니다. 이 성단은 지구에서 약 26,000광년 떨어진 은하수 은하 중심 부근 궁수자리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별의 기록적인 회전 속도는 놀랍습니다. 1초가 아니라 1분을 기준으로 하면 분당 42,000회 이상 회전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초신성은 정확히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또 다른 중성자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극단적인 회전 속도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별들은 행동과 특성 면에서 우주적 특이점이 됩니다. 잠깐만요. 중성자별의 쌍성 파트너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 별은 우리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별의 잔해인 백색 외성입니다. 이 백색 외성은 11분에 한 번씩 중성자별의 궤도를 돌기 때문에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이 쌍성계는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짧은 궤도 주기를 가진 쌍성계가 돼요. 커피 한 잔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파트너 항성 주위를 도는 항성을 상상해보세요.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속도예요. 이 팽팽하고 빠른 궤도는 태양계 내부의 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중성자별이 왜 그렇게 빠르게 회전하는지 궁금하시죠? 각 운동량 보존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설명하자면 거대한 별이 중성자별로 붕괴하면 극적으로 수축해요. 이러한 급격한 압축은 별의 스핀을 즉각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마치 아이스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안쪽으로 당길 때 더 빠르게 회전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별이 작아질수록 더 빨리 회전하여 극한의 회전 속도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쌍성계에서 중성자별은 더 빠른 회전 속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트릭은 동반 별에서 물질을 훔치는 것인데 이 과정을 도둑질이라고 해요. 농담이고 응축이라고 합니다. 훔친 물질은 바로 그 각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성자별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중성자별의 표면에 축적된 물질은 결국 강력한 열핵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폭발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중성자별을 일시적으로 태양보다 최대 10만 배 더 밝게 빛나게 해요.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극한 환경의 복잡한 세부사항을 연구할 수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된 나사의 X선 기기의 공식 명칭은 중성자별 내부 구성 탐사선이며 고맙게도 나이서라는 별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성자별 표면에서 15번의 열핵 폭발을 관측했습니다. 그 폭발 중 하나는 열핵 폭발 진동이라는 독특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중성자별의 불타는 표면층에 매우 비대칭적인 밝기 패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패턴은 중성자별의 스핀 속도와 일치하여 중성자별의 극한의 회전 속도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최고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중성자별은 이미 극단적인 별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또 다른 종류의 중성자별, 즉 마그네타가 있습니다. 마그네타는 지구 자기장보다 최대 1000조 배나 강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성입니다. 이러한 자기장은 다른 중성자별과 차별화되어 중성자별은 주변 물체의 원자를 왜곡시켜 그 근처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항성 마그네타의 에너지 밀도는 납의 질량 밀도보다 10,000배나 높을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마그네타는 또한 매우 강력하여 일시적으로 은하 전체를 비출 수 있는 X선과 감마선을 방출해요. 이러한 폭발은 종종 자체 자기장에 의한 지각의 격렬한 변화인 항성 지진에 의해 촉발돼요. 예를 들어 2004년에 발생한 마그네타의 감마선 폭발은 지구의 전리층을 파괴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 폭발은 지구를 강타했고 그 강도가 너무 강해서 여러 위성이 이를 포착했습니다. 우주에서 발생하는 감마선 폭발을 감지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스위프트 위성은 단순히 폭발을 감지한 것이 아니라 센서가 완전히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스위프트는 폭발을 마주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우주선을 통과하고도 카메라를 압도했습니다. 마그네타가 달처럼 지구에 가깝게 위치한다면 그 자기장은 지구상의 모든 신용카드 데이터를 깨끗하게 지워버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위력의 수준입니다. 마그네타는 매우 활발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활동해요. 강렬한 자기장은 약 10,000년이 지나면 붕괴해요. 그 후에는 강력한 X선과 감마선을 더 이상 방출하지 않아요.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에만 최소 3,000만 개의 비활성 마그네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조용한 우주의 유물은 은하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중성자별과 마그네타는 극한 물리학의 실험실 역할을 해요. 천문학자들은 중성자별을 통해 지구에서는 절대 재현할 수 없는 조건에서 특정 물질의 거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체의 놀라운 밀도는 과학자들이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 압축되어 중성자를 형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를 만들어내요. 중성자별과 마그네타의 격렬한 폭발은 금과 백금 같은 무거운 원소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러한 원소들은 이러한 에너지 넘치는 사건 동안 우주 곳곳에 흩어져 결국 행성과 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중성자별의 신비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나사의 나이서 장비예요.
높은 정밀도로 X선을 검출할 수 있는 이 장비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성자별의 빠른 회전과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열액 폭발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2008년 천문학자들은 포말하우트라는 별의 궤도를 도는 신비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별은 매우 밝고 지구에서 약 25광년 떨어져 있는데 물론 수조 킬로미터이지만 우주로 따지면 꽤 가까운 거리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쪽 물고기 자리에 있는 별이에요. 남쪽 물고기 자리는 작고 비교적 희미한 별자리지만 포말하우트가 있어서 특별합니다. 아랍어로 물고기의 입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포말하우트는 남쪽 물고기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남반구에 살고 있다면 육안으로 쉽게 포말하우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북반구에서는 가을에 남쪽 지평선의 낮은 곳에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별자리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신화에 따르면 이 물고기는 호수에 빠진 데르세토 신을 구한 물고기라고 해요. 그래서 구조와 보호의 상징이 되었죠. 물고기 자리의 물고기는 남쪽 물고기 자리의 자손으로 일종의 가족을 형성합니다. 포말하우트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중 하나이지만 밝은 이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별이라고도 불려요. 전 그 말에 공감할 수 있어요. 농담이에요. 포말하우트 자리도 젊은 별입니다. 겨우 4억 4천만 년밖에 안 됐어요. 엄청나게 오래된 것처럼 들리지만 비교하자면 우리 태양은 46억 년이나 됐어요. 마지막으로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고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를 먼지 원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행성의 탄생지 역할을 하는 먼지 구름과 같아요. 명왕성이 있는 우리 태양계의 카이퍼 벨트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원반의 모양이 균일하지 않다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근처에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행성이 아닐까요? 그리고 원반의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한 중력 중심 포말하우트 B였죠. 나중에 다곤이라고 명명됐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즉시 그것이 행성이라고 생각했어요. 2008년에 이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과학자들이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실제 이미지를 촬영했기 때문이죠. 행성처럼 작은 물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태양계 밖의 물체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진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곤이 목성과 같은 거대한 행성, 즉 가스 거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타원형 궤도를 가지고 있어 별을 한 바퀴 도는데 약 17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특이한 궤도 중 하나예요. 하지만 다곤을 계속 연구하면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적외선으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행성은 보통 열을 방출하는데 열 신호를 찾는 스피처와 같은 망원경으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또한 이 행성은 너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궤도는 먼지고리를 형성하는 경우 예상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혹시 행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심이 커지면서 흥분은 진정되었습니다. 2022년에 다곤의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됐는데 바로 점점 어두워지고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행성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먼지구름은 다릅니다. 다곤이 행성이 아니라 거대한 충돌의 결과물은 아닐까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두 개의 커다란 얼음 덩어리나 바위 덩어리가 엄청난 속도로 서로 부딪힌다고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우주 충돌로 인해 수많은 파편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다곤은 공식적으로 외계 행성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허블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다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보고 이전의 논쟁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행성일지도 몰라요. 이 모든 과학적 우여곡절 끝에 다곤은 좀비 행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후 천문학자들은 마침내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다곤은 실제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먼지 구름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여전히 숨겨진 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에 더 가까운 곳에 보이지 않는 행성에 의해 형성된 또 다른 먼지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신비하고 이상한 행성이 많이 있습니다. 트레스-2b는 지구에서 7,500광년 떨어진 별 궤도를 돌고 있는데 이는 다곤보다 훨씬 먼 거리예요. 행성 사냥꾼들이 많이 연구해온 하늘의 한 영역에 있어요. 이 행성은 행성을 찾는 데 사용되는 멋진 망원경이 많은 천문대인 대서양 횡단 외계 행성 탐사대에 의해 2006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 재치 있는 방법을 사용해요. 별을 관찰하다가 예상치 못한 밝기 저하를 발견하면 별 앞을 지나가는 무언가가 있어 별이 조금 어두워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통과 관측법이라고 합니다. 트레스-2b가 그렇게 발견되었을 때 과학자들이 자세히 살펴본 결과 별을 흔들리게 만드는 특정 중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행성이 거대하다는 걸 의미해요. 아마도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가스 거성일 거예요. 하지만 목성과는 달리 트레스-2b는 항성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뜨거운 목성이라는 특별한 유형의 행성이에요. 항성에 너무 가깝게 궤도를 돌면서 대기가 극한의 온도로 타버리는 가스 거성을 이렇게 불러요. 목성이 끔찍할 정도로 거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불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행성은 별에 조석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한쪽 면으로 항성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낮 쪽은 엄청나게 뜨겁지만 서늘한 밤 쪽도 섭씨 1593도 정도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세계에는 매우 섬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행성이 빛을 얼마나 많이 반사하는지를 측정하는 알베도 수치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에요. 목성이나 지구와 같은 대부분의 행성은 구름, 얼음 등으로 인해 많은 양의 빛을 반사해요. 결국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행성을 볼 수 있는 이유죠. 하지만 트레스-2b는 거의 완전히 검은색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빛의 1% 미만을 반사해요. 이는 석탄이나 새로 깐 아스팔트보다 더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문학자들은 고민 끝에 행성의 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목성에는 암모니아라는 가스로 이루어진 밝고 반사되는 구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스-2b는 항성에 너무 가까워서 그런 구름이 불타서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따라서 대기는 나트륨, 칼륨 또는 산화 티타늄과 같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물질은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이 행성을 직접 보면 거의 블랙홀처럼 보일 거예요. 더 끔찍한 것은 표면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그 안에 떠 있다면 머리 위 하늘이 끝없는 허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어둠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터널 끝의 빛처럼 항성은 여전히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히 보이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고온으로 인해 희미한 붉은 빛을 발산하기는 합니다.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트레스-2b를 연구해왔지만 몇 가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행성 중 가장 어두운 행성일까요? 대기 중에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둠 아래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목성과 비슷한 이 행성들은 매우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 와스프-76b처럼 말이죠. 이것은 약 64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또 다른 가스 거성입니다. 이번에는 물고기 자리에 있습니다. 이 외계 행성은 트레스-2b와 마찬가지로 조석 고정되어 있어서 한쪽은 온도가 섭씨 2204도 이상에 달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낮에 극심한 열기가 철과 같은 금속을 증발시킨다는 겁니다. 행성에는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녹은 철을 더 추운 쪽으로 날려보내죠. 그리고 더 낮은 온도에서는 철이 단단해져서 결국 끔찍한 철비가 내립니다. 이 모든 것이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탐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물체는 시속 160만 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우리 은하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은하수를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우주 괴물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우주로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 물체는 현재 지구에서 400광년 떨어진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폭주하는 탐사선일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러기에는 너무 크네요. 이 물체는 지구 질량의 약 3만 배, 태양 질량의 약 8%에 달해요. 정말 거대하죠? 이러한 크기는 서섹스 대학교의 천문학 강사 데런 바스킬 박사가 별과 행성 사이의 어딘가라고 설명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속도로 움직이는 별은 매우 드뭅니다. 지역 별 1000개 중 한두 개만이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하죠. 따라서 언젠가 우리 우주의 수수께끼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별을 발견한다면 불과 수천만 년 만에 우리 은하계를 떠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주의 거리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결국 그런 별들은 수백억 년 동안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신비한 물체는 빛의 0.001%의 속도만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우리 은하의 중력에서 벗어나 은하 간 공간으로 날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속도를 원근법으로 살펴봅시다. J1249는 지금까지 발사된 가장 빠른 우주 탐사선인 파커 태양 탐사선보다 2.6배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파커 탐사선은 2024년 6월에 태양 주위를 돌면서 이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J1249는 나사의 백야드 월드 플래닛 9 프로젝트에 자원한 시민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나사의 광시야 적외선 탐사선과 니오 와이즈 미션이 촬영한 온라인 이미지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들은 흥미로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 3명의 자원봉사자가 와이즈 이미지에서 희미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매우 흥분했지만 누군가 이미 우주 물체를 신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C-WISE J1249가 저질량 항성이거나 갈색 외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성보다 크지만 우리 태양처럼 핵에서 핵융합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작은 별의 일종이죠. 다시 말해 이러한 별은 질량이 충분하지 않아 핵이 별 연료를 태워 별빛을 방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실패한 별이라고 불리는 갈색 외성은 태양보다 작고 차갑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복잡하고 구름과 H2O 같은 분자로 이루어진 행성 같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론을 확인하거나 반증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지상 망원경의 도움으로 이 물체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곧 그들은 이 천체가 일반적인 별이나 갈색 외성에 비해 철과 다른 금속이 훨씬 적은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사는 J1249가 우리 은하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별 중 하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잠재적인 스타는 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까요? 연구팀에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천체는 동반자인 백색 외성이 J1249에서 너무 많은 물질을 끌어온 후 초신성에서 폭발한 쌍성계의 잔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신비한 여행자가 2개의 블랙홀을 만난 후 흩어진 성단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극한의 속도에 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물체를 향해 떨어졌다가 놓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력 슬링샷은 우주 탐사선을 극한의 속도로 가속해서 태양계를 합리적인 시간대에 걸쳐 가까이에서 탐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같은 기술로 J1249의 속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별은 우리 은하의 분비는 중심에서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별을 향해 떨어졌다가 놓쳤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극도로 빠른 속도로 가속됐을 수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론을 확인할 수 있는 더 많은 증거는 천문학자들에게 맡겨두자고요. 한편 우리는 더 멀리 쌍성계의 계자리 5호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41광년 떨어져 있으며 얀센이라고도 알려진 계자리 552에 놀라운 행성이 있습니다. 지구 질량의 8배에 달하는 초고대 행성으로 17시간이 조금 넘는 주기로 항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네, 이 행성의 1년은 지구의 하루보다 짧습니다. 게다가 수성과 태양의 거리보다 별의 25배나 더 가깝기 때문에 행성 표면이 섭씨 2400도에 달하는 뜨거운 온도를 보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는 알려진 거의 모든 금속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온도죠. 2010년 한 연구에 따르면 계자리 552의 숙주별이 탄소 대 산소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비율이 행성에도 해당된다면 계자리 552에 엄청난 양의 탄소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가장 멋진 건요, 그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우주 물체는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 행성이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후속 연구에 따르면 행성의 탄소 대 산소 비율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덜 극단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행성이라는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밝은 면을 보면 행성이 항상 호스트 별의 구성과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 계자리 552에 탄소가 채워진다면 이 행성은 여전히 우주에서 가장 귀한 행성이 될 수 있고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이아몬드 행성을 뒤로하고 하늘에서 가장 밝고 중요한 별 중 하나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베가 자리로 날아가 봅시다. 다른 별의 밝기는 베가의 밝기와 비교해서 특별한 크기 척도로 측정되는데, 여기서 베가의 크기는 0입니다. 크기가 1인 별은 베가 자리보다 2.5배 더 어둡고, 크기가 -1인 별은 2.5배 더 밝습니다. 베가는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극성의 별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구의 축은 북극성인 폴라리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축 기울기는 26,000년에 걸쳐 원을 그리고 있고, 약 12,000년 후에는 베가가 다시 극성이 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다른 별들과 차별화되는 베가의 가장 멋진 점은 완벽한 구 모양이 아니란 점입니다. 천천히 자전하며 거의 구형인 태양과 달리 베가는 매우 빠르게 회전하며 단 12.5시간 만에 한 바퀴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적도 부근이 부풀어 올라 달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위험한 만남을 준비하세요. 하지만 먼저 경고할 게 있습니다.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지만 인구는 극도로 희박합니다. 우주의 평균 밀도는 0.991 세제곱미터당 양성자 6개에 해당합니다. 보이드 또는 슈퍼보이드로 알려진 일부 영역에는 물질이 훨씬 더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은 3천만 광년에서 3억 광년에 걸쳐 있는 거대한 지역으로 거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이 서로 춤을 추다가 결국 합쳐지는 이원 블랙홀 시스템처럼 인간의 이해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는 곳도 있습니다. 두 블랙홀이 가까워지면서 시공간의 파문을 일으키는 엄청난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파동을 최초로 감지한 것은 2015년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가 블랙홀 쌍의 최종 충돌을 기록했을 때였습니다. 합병 전 마지막 20밀리초 동안 블랙홀은 같은 기간 동안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별이 방출한 총 에너지보다 더 많은 중력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제공한 건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탐험을 시작하면 아문이 형성되어 하늘에서 자갈이 쏟아지는 COROT-7b나 표면 온도가 섭씨 4300도에 이르는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알려진 KELT-9b와 같은 외계 행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가장 어두운 행성인 TRES-2b도 있습니다. 이 행성은 받는 빛의 99% 이상을 흡수해서 석탄보다 더 검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우주에서 신비롭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이상한 행성, 거대한 공원은 우리가 아직 우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다소 가까운 주황색 외성 궤도를 도는 세계의 잠재적인 슈퍼지구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슈퍼지구라는 용어는 태양계 밖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크지만 태양계의 얼음 거성인 천왕성과 해왕성보다 질량이 낮은 행성을 가리킵니다. 엑서터 대학의 슈에타 달랄 박사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이 외계 행성이 지구에서 약 55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HD 48498 별의 궤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들은 각각 지구 시간으로 7일, 38일, 151일 주기로 항성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러한 발견을 설명하는 연구는 2024년 6월 24일자 왕립천문학회 저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멋진 점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계 행성 후보가 모항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조건은 액체 상태에 물이 끓거나 얼지 않고 표면에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쾌적할 수 있습니다. 별 주변의 이러한 거주 가능 영역은 골디락스 영역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생명체가 살기에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발견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주황색 항성이 우리 태양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황색 외성이기 때문에 황색 외성보다 방사선을 덜 방출해요. 또한 태양과 같은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슈퍼지구를 가지고 있는 가장 가까운 항성계라는 점에서 이 발견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이것은 태양형 별 주변에서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기 위한 탐구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언젠가 이 행성이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이러한 잠재적 슈퍼지구는 하푸스 앤 로키 행성 탐색 프로그램 덕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팀은 10년 동안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거의 190개의 고정밀 측정값을 수집했어요. 천문학자들은 별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별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는 청색 편이인지 아니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적색 편이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은 자신들의 발견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비교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 질량의 5배에서 11배에 이르는 최소 질량을 가진 행성 후보가 3개나 있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죠. 연구팀은 또한 별의 근접성과 가장 바깥쪽 행성의 유리한 궤도 덕분에 이 시스템이 향후 연구의 훌륭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행성계와 태양계 밖 생명체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1995년 태양과 비슷한 별의 궤도를 도는 행성이 최초로 발견된 이래 태양계 밖의 행성인 외계 행성을 5,000개 이상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먼 행성을 찾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는데 나사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2009년에 발사되어 은하계에 서식하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최대한 많이 찾는 것이 임무였어요. 하지만 외계 행성을 찾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도구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가장 흥미롭고 유망한 외계 행성들을 살펴볼까요? 글리제 667cc는 지구에서 불과 22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가까운 것 같지만 여전히 지구에서 약 206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 자체는 지구의 약 3.8배에 달하며 28일 만에 모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정 궤도를 완성해요. 다시 말해 지구와 비슷한 이 행성의 1년은 지구의 1년보다 13배나 짧다는 뜻이에요. 다행히도 이 별은 차가운 적색 외성이므로 이 외계 행성은 거주 가능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이 모성에서 나오는 플레어에 의해 정기적으로 구워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죠. 케플러 22b는 이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는 행성으로 지구에서 600광년 이상 떨어져 있어요. 이 행성은 모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케플러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더 큰 세계로 지구 크기의 약 2.4배에 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행성이 암석인지 액체인지 가스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케플러 22b의 공전 궤도는 지구와 비슷하며 이 행성은 태양과 비슷한 G급 별을 공전하는데 290일이 걸려요. 하지만 이 별은 우리보다 더 작고 차가워요. 또 다른 케플러 행성 케플러 69c는 지구에서 무려 2700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요. 이 행성은 또한 지구보다 거의 70% 더 큽니다. 연구원들은 이 행성의 구성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이 행성이 한 궤도를 도는데 242일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태양계에서 금성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이 행성의 주인별은 우리 태양의 80%로 광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금성보다 더 살기 좋을 수 있습니다. TOI 733b는 최근에 발견된 행성으로 2023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지구에서 245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별 주위를 공전하는데 지구 시간으로 4.9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행성의 가장 멋진 점은 거대한 바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슈퍼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GJ1214b는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지름이 3배 가까이 크고 8배나 무거운 슈퍼지구입니다. 이 행성은 매우 빠르게 적색외성 주위를 공전하며 38시간마다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의 크기나 궤도만 이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232도를 오르내리는 꽤나 더운 곳이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멋진 점은 이 행성이 거의 물에 잠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GJ1214b의 뜨거운 온도와 엄청난 고압은 뜨거운 얼음과 초유동체 물과 같은 멋진 물질을 만들어내요. 초유동성은 액체 헬륨이 최대한 차가울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지구상에서 물은 초유동체가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초유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낮은 온도와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초유동체 상태의 물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마신다고 해도 탈수증에 걸릴 뿐이죠. 지구에서 불과 4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지구와 질량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슈퍼지구로 2016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 행성은 중심별을 한 바퀴 도는데 11.2일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1년이 짧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모성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본 후 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중력이 이러한 밀고 당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외계 행성은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이동하고 있지만 극심한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모성에 매우 가깝기 때문이에요. 또한 현재 외계 행성을 탐사하고 있는 망원경 중 어느 것도 이 슈퍼 지구의 대기에서 나오는 빛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는 행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슈퍼지구 TOI-715b는 우리 태양보다 작고 차가운 별인 적색외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별은 그 주위를 도는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을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남아 있어요. 이 작은 암석세계는 우리 태양과 같은 별 주위를 돌고 있는 별보다 훨씬 가까운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색외성은 작고 차갑기 때문에 행성들이 가까이 다가와도 별의 거주 가능 영역 내에 있어 위험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TOI-715b가 한때 해왕성보다 더 두꺼운 대기를 가졌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현재 이 행성은 대기를 잃고 있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하며 그러면 이 행성이 물이 있는 지구형 행성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블랙홀은 거대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천체인 블랙홀은 질량이 매우 커서 중력으로 인해 빛조차도 그 소나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블랙홀의 세계에는 그들만의 리그에 속하는 괴물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우리 태양보다 333억 배나 무거운 블랙홀을 발견했어요. 이 우주 거인은 지구에서 27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벨 1201이라는 초대형 타원 은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블랙홀은 너무 커서 초대질량 블랙홀이라는 희귀한 명칭이 붙었어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질량 블랙홀보다 8,000배 이상 무겁기 때문이에요. 이 초대질량 블랙홀은 중력 렌즈의 도움으로 최초로 발견된 블랙홀입니다. 이 방법은 은하와 같이 매우 거대한 물체가 더 멀리 있는 물체로부터 오는 빛을 굴절시켜 확대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요. 이 연구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천문학자들이 비활성 블랙홀도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를 둘러싼 영역, 즉 우리 은하 밖에 수많은 새로운 블랙홀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이국적인 물체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우주 탐사를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또 다른 멋진 도구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망원경은 단순히 붉은 빛깔로만 보이는 어린 은하를 관찰할 때 그 중심에서 소용돌이치는 놀라운 수의 사이클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흥미롭게도 거대 블랙홀은 초기 우주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제임스 웹은 예상치 못한 수의 거대 블랙홀을 정기적으로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을 사용해서 우리 우주의 나이가 6억 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의 초질량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지 아기일 뿐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관측된 초질량 블랙홀 중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발하게 먹이를 먹고 있는 초질량 블랙홀입니다. 시어스 1019라고 불리는 호스트 은하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블랙홀은 놀랍도록 작고 전혀 거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기 우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작은 블랙홀 중 하나예요. 약 900만 개의 태양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초질량 블랙홀은 우리 별의 질량의 수십억 배까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발견에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질량 블랙홀이 최대로 성장하려면 6억 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먹어치우거나 더 큰 블랙홀과 합쳐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과 비슷한 우리 태양 질량의 약 4억 3천만 배의 블랙홀도 최근 우주에서 목격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과학자들은 초질량 블랙홀이 초기 우주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의심해왔습니다. 이 이론은 JWST와 그 적외선 눈 덕분에 입증됐죠. 블랙홀 시어스 1019가 손을 댈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적극적으로 먹어치우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먹이 블랙홀은 일반적으로 내부에 떨어지는 가스와 먼지의 소용돌이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를 어커션 디스크라고 해요. 블랙홀의 중력은 이 물질을 가열하여 디스크를 빛나게 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초강력 자기장은 물질을 블랙홀의 극으로 이동시켜요. 그리고 때때로 이 물질은 두 개의 강력한 제트기를 통해 우주로 방출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며 엄청나게 밝은 빛을 생성해요. 천문학자들은 우주 진화 초기 관측 이후 우주 진화의 일환으로 비정상적으로 오래된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하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138억 년 된 우주가 5억 7천만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은하를 그대로 보았어요. 과학자들은 초거대 블랙홀 외에도 빅뱅 이후 10억 년 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다른 블랙홀도 발견했습니다. 또한 우주 역사가 시작된 후 4억 7천만 년에서 6억 7,500만 년 사이에 존재했던 11개의 고대 은하를 발견했어요. 이제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큰 블랙홀을 살펴보고 그중 하나가 태양계에 진입하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NGC 6166은 태양 질량 300억 개에 달할 정도로 커진 괴물 은하입니다. 중앙에 활성핵이 있는 타원형 은하예요. 또한 엑스레이를 가장 밝게 방출하는 은하 중 하나이기도 해요. 이 은하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반대 방향으로 두 개의 대칭적인 전파 제트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가스가 중심부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결과예요. NGC 6166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블루 시프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짐을 싸서 태양계를 떠나야 할 때인 걸까요? 다음 초질량 블랙홀은 드레코 자리 별자리에 있으며 지구에서 약 10.4기가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초거성의 질량은 300억 태양 질량 이상이에요. 엄청나게 거대할 뿐만 아니라 블랙홀의 크기도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 우리 태양을 대체한다면 이 블랙홀의 지름은 명왕성 궤도까지 확장될 거예요. 다음 블랙홀은 우리 목록에서 가장 흥미로운 블랙홀 중 하나입니다. 질량이 40억 태양 질량이고 실제로는 블레이자예요. 모든 퀘이사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매우 밝은 원거리 천체입니다. 블레이자의 광도는 태양의 3,000조 배에 달하며 우리 은하의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을 모두 합친 광도의 25,000배 이상에 달해요. 하지만 이 퀘이사까지의 거리가 약 12억 광년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퀘이사의 중앙 블랙홀이 매년 약 4,000 태양 질량이라는 엄청난 양의 물질을 소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IC1101은 초거대 타원 은하로 지금까지 알려진 은하 중 가장 거대한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타원형이기 때문에 가스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별 형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태양 질량 400억에서 1000억 질량 범위에 있으며 선명한 전파 신호를 방출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중력 우주의 경이로움을 발견했어요. 지금 말하는 블랙홀은 무려 6660억 태양 질량에 달하는 톤 618 블랙홀입니다. 네, 여기 또 하나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우리 은하계에 있는 모든 별을 모아 그 별들로 이루어진 물질을 하나의 블랙홀로 뭉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톤 618 블랙홀을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이 괴물 같은 블랙홀이 태양을 대체한다면 그 반경은 해왕성 궤도의 40배가 넘을 거예요. 블랙홀은 엄청나게 밀도가 높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블랙홀이 은하계를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우주 포식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톤 618 은하에는 여전히 별과 다른 물질로 가득 찬 은하 천체가 내부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행복하게 궤도를 돌고 있어요. 따라서 블랙홀이 거대한 진공청소기라는 인식은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블랙홀을 키우는 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시도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은 초질량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로 조금 더 가까이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파멸할 거예요. 이 거대한 천체와 지구 사이의 거리는 수십 광년이나 될 수 있지만 지구는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지구는 태양계를 구성하는 다른 천체들과 함께 블랙홀의 궤도에 끌려 들어가 영원히 그 주위를 돌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대한 블랙홀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긴장을 풀고 심호흡하셔도 돼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약 100배 더 강력한 놀라운 장비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약 130억 광년 떨어진 곳까지 관측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제임스 웹은 그 자체를 뛰어넘었습니다. 보이지 않아야 할 걸 발견한 거예요. 망원경을 사용하는 천문학자들이 우리 우주의 나이가 6억 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의 초질량 블랙홀, 즉 아기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지금까지 관측된 초질량 블랙홀 중 가장 먼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초질량 블랙홀이에요. 이 블랙홀은 시어스 1019로 지정된 호스트 은하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발견된 블랙홀 중 가장 작고 질량이 가장 적은 블랙홀 중 하나이기도 해요. 약 900만 개의 태양과 맞먹는 크기예요.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초질량 블랙홀은 우리 별 질량의 수십억 배까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발견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고 과학자들은 왜 이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초질량 블랙홀이 최대로 성장하려면 6억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먹어치우거나 더 큰 블랙홀과 합쳐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태양 질량의 약 450만 배에 달하는 블랙홀과 비슷한 블랙홀도 최근 우주에서 목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초질량 블랙홀이 초기 우주에 존재했을 수 있다고 오랫동안 의심해왔어요. 이 이론은 JWST와 적외선 눈 덕분에 입증되었습니다. 블랙홀 시어스 1019가 손을 댈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적극적으로 먹어치우고 있음을 보여줬죠. 이러한 먹이 블랙홀은 일반적으로 내부에 떨어지는 가스와 먼지의 소용돌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소용돌이를 어커션 디스크라고도 해요. 블랙홀의 중력은 이 물질을 가열해서 디스크를 밝게 빛나게 해요. 다이아몬드처럼요. 죄송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생성된 강한 자기장은 물질을 블랙홀의 극으로 이동시켜요. 그리고 때때로 이 물질은 두 개의 강력한 제트기를 통해 블랙홀 밖으로 날아갑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며 엄청나게 밝은 빛을 생성하죠. 그건 그렇고 천문학자들은 우주 진화 초기 관측 이후 우주 진화 연구의 일환으로 비정상적으로 오래된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약 138억 년 된 우주가 불과 5억 7천만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은하를 그대로 봤어요. 과학자들은 이 비디오의 주인공 외에도 빅뱅 이후 10억 년 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블랙홀과 우주 역사가 시작된 지 4억 7천만 년에서 6억 7,500만 년 사이에 존재했던 11개의 고대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발견의 가장 멋진 점은 최근까지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것들에 대한 모든 연구가 대부분 이론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 망원경의 도움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서 은하와 블랙홀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랙홀과 관련된 발견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얼마 전 과학자들은 블랙홀 주변 궤도에서 두 개의 별이 느려지는 걸 목격하고 암흑물질에 의해 생성된 항력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천문학자들이 엄청난 양의 암흑물질이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을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제 암흑물질에 대해 알아봅시다. 암흑물질은 무엇이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 우주는 정상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상물질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기구를 통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주의 약 5%를 차지해요.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니까 정상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할까요?
암흑 에너지는 약 6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약 27%는 암흑 물질입니다. 이 암흑 물질은 과학자들을 끝없이 혼란스럽게 하는 또 하나의 우주 물질이에요.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담당하는 힘이라면 암흑 물질은 물체가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해야 해요. 암흑 물질의 잠재적 후보로는 이상한 입자부터 매우 희미한 물체까지 다양해요. 천문학자들은 암흑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암흑 물질이 아닌 것은 확실히 알아낼 수 있어요. 이 물질은 어둡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별과 행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흑 물질은 정상 물질의 어두운 구름일 수 없어 과학자들이 이를 감지할 수 있죠. 암흑 물질은 반물질이 물질과 접촉할 때 나타나는 독특한 감마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물질이 아닙니다. 또한 암흑 물질은 거대한 은하 크기의 블랙홀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 암흑 물질은 암흑 에너지만큼이나 우리에게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다시 블랙홀 주변에서 발견된 잠재적 암흑 물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확인된다면 암흑물질 연구의 큰 돌파구가 될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것은 암흑물질이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일반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덕분이에요. 자, 한 연구팀은 두 별의 궤도가 동반 블랙홀을 돌고 있는 동안 1년에 약 1밀리초씩 붕괴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속도 변화가 암흑물질이 별의 마찰과 항력을 발생시킨 결과라고 결론지었어요. 연구팀은 블랙홀 시스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주론에서 널리 알려진 모델을 테스트했습니다. 암흑물질 동적 마찰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암흑물질과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물체가 일정한 운동량을 잃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블랙홀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암흑물질을 실제로 삼킬 수 있다는 오랫동안 존재했던 이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암흑물질은 블랙홀 주변으로 재분배되어 밀도가 다른 영역을 만들어 우리가 이야기했던 별과 같은 주변 천체의 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블랙홀에 대해 말하자면 원시 블랙홀이 실제로 암흑물질일 수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러한 유형의 블랙홀은 과학자들이 그 존재를 실제로 증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설에 불과해요. 이러한 블랙홀은 엄청나게 오래되고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블랙홀 기준으로 볼 때요.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이 빅뱅 후 몇 밀리초 후에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과 은하가 아직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원시 블랙홀은 아마도 우주의 전체 역사를 목격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가장 작은 원시 블랙홀은 증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더 큰 블랙홀은 여전히 우주에 흩어져 있을 수 있어요. 원시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우주의 일부 지역은 더 뜨겁고 다른 지역은 더 차갑고 일부 지역은 매우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밀도가 높은 지점이 원시 블랙홀로 붕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궁금한 거요? 이 블랙홀들이 빅뱅 직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정확히 이토록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블랙홀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더 커진다는 겁니다. 오래된 더 작은 블랙홀과 젊은 더 큰 블랙홀의 질량 차이는 놀라워요. 우리 태양보다 1000배나 큰 질량과 완두콩의 질량을 비교해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원시 블랙홀과 암흑물질 사이의 연결에 대한 생각 또는 오히려 둘이 같은 것이라는 생각은 수십 년 동안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우주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는 블랙홀 이론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광대하고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빅뱅 블랙홀은 암흑물질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암흑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간의 탐색에도 불구하고 아직 암흑물질 입자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